이외의 존재와 마주친다는 것은 퍽이나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짝을 찾아서 암컷의 집에 뛰어든 숫거미는 조심조심 거미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수컷은 줄을 통해서 구원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속셈이지만은 암거미는 수컷의 마음처럼 고분고분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거미의 집요한 노력에 마침내 암거미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같은 종의 숫거미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이렇게 거미줄을 이용해 한 쌍의 거미가 마침내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거미라는 생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바로 이 거미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미줄은 짝짓기에서뿐만 아니라 먹이를 잡는 데 있어서도 아주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거미줄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모든 거미들이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줄을 치지 않고 사는 이들 거미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많이 쳐다보는 듯한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꽁무니에서 가는 줄을 내기는 하지만 호랑거미처럼 그물을 치고 살지는 않는 종류들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아주 짧고 강한 다리를 갖고 있는데 그 튼튼한 다리를 이용해서 자기 몸 길이의 수십 배 높이까지 뛰어오르곤 합니다. 이들 거미들은 이렇게 튼튼한 다리를 이용해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다니는 배회성 거미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먹이가 발견되면 순식간에 먹이 위로 덮칩니다. 줄을 치는 거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먹이를 잡는 것이죠. 이 배회성 거미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던 것이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그물을 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미들은 전체 거미 중에 절반이나 되는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종류의 거미들은 전혀 다른 생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조상에서 태어난 같은 종류의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거미들은 어떻게 자신의 짝이나 먹이를 찾아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죠. 거미들은 눈으로 물체를 식별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공중에 둥근 그물을 치고 있는 거미의 눈앞에 핀셋을 가까이 가져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핀셋에 대해서 거미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그물을 치고 사는 거미들은 눈으로 물체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서리급제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거미의 눈앞에 대어 보겠습니다. 공기의 진동에 위협을 느낀 거미는 이 소리급제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중에 그물을 치는 거미는 시력으로 물체를 식별하지 못하는 대신 이렇게 진동을 통해 물체를 감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공중에 그물을 쳐놓고 살게 된 거미들은 힘들여 먹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없어진 눈은 점차로 작아지고 그 대신 거미줄을 통해 전해오는 진동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길고 민감한 다리가 발달하게 된 것이죠. 앞에서 본 짝짓기에서 거미줄의 진동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발달된 다리의 덕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호랑거미처럼 그물을 치고 사는 종류와는 달리 그물을 치지 않고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다니는 배회성 거미에 대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회성 거미 한 마리를 유리 상자 속에 넣고 이 거미의 눈앞에 거울을 넣어보죠. 배회성 거미의 시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공격 자세를 취하는 이 배회성 거미는 지금 거울 속의 제 모습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비록 거울 속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지 다른 생물인지를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이 배회성 거미가 눈으로 물체를 감지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거미들이 시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공중에 그물을 치는 거미와는 달리 어떤 이유로 땅 위에서 살게 된 거미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서 헤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굵고 튼튼한 다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이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발달된 시력이 또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땅 위에서는 지금과 같이 다리가 발달하고 눈이 커진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거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의 눈이나 다리를 갖게 된 것은 그들이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거기에 알맞게 적응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눈과 다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에서 가지각색의 거미들이 나타나기까지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자연의 적응 과정이 되풀이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양한 거미들의 모습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오랜 세월에 걸친 대자연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거미는 곤충보다가 정갈이나 진드기에 가까운 동물입니다. 그들은 고생되어 바다 속에 살고 있던 삼엽충 비슷한 동물에서 진화해가지고 약 3억 년 전에 석탄기에 이미 이 지상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3만 5천여 종의 거미가 살고 있는데 세상 어디로 가나 거미가 살고 있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미는 물속뿐이 아니고 공중으로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생태계라도 거미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높은 산, 서른까지 거미가 진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번영하고 있는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곤충 다음으로 번창한 생물이 된 거미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숱한 자연의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보다 50여 배나 긴 3억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들은 수없이 많은 자연의 적응이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적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종의 보존을 위해서 기울이는 어미거미의 노력입니다. 그 어미거미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늦은 가을이 되면은 어미거미는 산란할 장소를 찾아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은 이 어미 무당거미는 꽁무니에서 실을 내 시트와 같은 것을 깔기 시작합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누일 요람에 담요를 까는 것처럼 부드러운 실로 조심조심 나무 껍질 위를 덮어나갑니다. 시트를 다 깐 다음에 비로소 어미거미는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빨간 알들이 어미의 배에서 빠져나와 시트 위에 조심스럽게 쌓입니다. 이때 어미거미는 한 번에 약 1000여 개나 되는 자기 몸만큼이나 큰 알덩어리를 정성스럽게 세상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이 작업은 약 5분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산란을 마치고 배가 홀쭉해진 어미거미는 다시 꽁무니에서 실을 내 알덩어리를 덮기 시작합니다. 알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옆을 향해 잠시도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합니다. 7시간 정도나 끈기 있게 이 작업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알뭉치는 흰 막으로 완전히 감싸집니다. 일을 끝낸 어미거미는 이제 알집을 떠나 나무 줄기 위를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작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거미는 나무 껍질에 힘껏 달라붙어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 나무 조각을 잡아 뜯습니다. 어미거미는 이렇게 힘들여 얻은 나무 껍질을 엉덩이 끝에 붙여 옮겨서는 알집 위에 꼭 붙입니다. 알집을 위장시켜 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죠. 드디어 최후의 대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없이 쪼그라든 모습의 어미거미는 알집 밑에 달라붙은 채 이제 그 목숨을 다합니다. 이러한 어미거미의 희생 때문에 무당거미는 그 종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이 찾아듭니다. 어미거미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무당거미의 알집에도 추위와 눈보라가 찾아드는 것이죠.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무당거미 아니죠? 네, 요거 시즌 무당금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겨울을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나무가 좀 여기서도 좀 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북철한 데다가 부담금에서 알을 나간 것은 우선 비바람이라든가 눈보라 같은 데에 그 안전지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죠. 그 유장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그 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 그러니까 눈보라 같이 된다, 뭐 그렇죠. 비바람에서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그렇게 거죠. 하는 거죠. 언제쯤이나 부화가 될까요? 요거는 아마 내년 5월 중순이면 다시 이제 부화가 됩니다. 네. 한겨울이 지나고 이윽고 약속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솟아나지만은 무당 거미의 알집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중순께 어느 따뜻한 날입니다. 마침내 알집 속에서는 새빨간 아기 거미들이 와글와글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약 1000여 마리의 아기 거미가 한꺼번에 탄생한 것입니다. 몸 길이 약 1.5mm의 새 생명의 탄생인 것이죠. 한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봄날의 햇볕을 듬뿍 받은 덕택인지 아기 거미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건강해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 아기 거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들은 알집에서 나오자마자 곧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일 용감한 아기 거미 하나가 위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녀석은 선발대인 셈이죠. 어느 정도 올라간 선발대는 그곳에다 줄을 매놓고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줄이 메어지면 그 줄을 타고 나머지 1000여 마리의 형제 거미들이 줄지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암벽 등반을 할 때와 같은 요령이죠. 말하자면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위를 향해 달려가는 용감한 거미 형제들입니다. 이 아기 거미들은 각자 스스로 줄을 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혹 중간에서 떨어져도 안전합니다. 이를테면 거미줄이 암벽 등반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아기 거미들은 함께 힘을 모아 나뭇잎 사이에 그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여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듬뿍 머금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는 것처럼 아기 거미들은 한동안 가만히 모여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아기 거미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실을 걸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 아기 거미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지금 껍질을 벗고 있었습니다. 절지동물인 거미는 등뼈가 없는 대신 딱딱한 표피가 있어서 그것이 갑옷처럼 내부의 기관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딱딱한 그 껍질은 거미의 성장에 장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 딱딱한 갑옷을 벗어버리는 탈피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기 거미들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탈피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탈피의 과정은 먼저 등에서부터 꽁무니까지의 껍질이 벗겨진 다음 다리를 빼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아기 거미는 다리를 완전히 빼냈습니다. 더 이상의 성장을 방해하던 그 답답한 껍질을 벗어버린 아기 거미는 이제 온몸을 쭉 펴봅니다. 줄에 매달린 채 관절 운동을 해보기도 하죠. 그런 다음 비로소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피를 마친 아기 거미들은 다시 나무 꼭대기를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아기 거미들은 왜 이렇게 힘들여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거미는 원래 특히 무당거미 같은 경우는 집을 질 때에는 지표면에서 대개 1, 2m 내외 집을 짓죠. 근데 높이 올라가는 이유는 특히 유충 시대의 어린 시절에 볼 수 있는 현상인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행동학에서 밝혀진 걸 보면은 진화론적으로 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올라갈 때에 전부 그 자체 내에서 어릴 적 군집 생활을 하면서 장차 단독 생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다가 일종의 훈련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좋은 종족을 유지해서 훌륭한 무당거미로서의 후손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진화론적인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원래 거미의 특성이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독 생활을 해서 거기에 준비 작업으로다가 분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이 올라가서 분산을 자르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 행글라이드 타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분산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생존의 기초적인 훈련을 마친 아기 거미들은 이제 각자의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을 택해서 나뭇가지 꼭대기에 거꾸로 선 아기 거미는 배를 위로 향한 채 바람 부는 방향으로 꽁무니에서 실을 날립니다. 눈 깜짝할 새 아기 거미의 몸은 공중으로 떠올라갑니다. 이 용감한 공중 비행사들의 비행거리는 단지 몇 미터에 그칠 때도 있지만은 기류에 따라서는 수천 킬로미터에까지도 이릅니다. 아주 효과적인 여행 방법이죠. 공중으로 뿔뿔이 흩어져간 거미 형제들은 바람이 실어다주는 대로 각각 낯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거미는 철저한 단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홀로 된 어린 거미가 살아남아 어미가 되기까지에는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야만 종족을 유지시키고 또 번창할 수 있는 것이죠. 단독 생활을 시작한 어린 거미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우선 먹이를 잡는 일입니다. 거미가 먹이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거미류의 사냥 방법입니다. 웅크린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로 움직임이 느린 이 개거미는 허둥지둥 옆걸음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로 개와 닮았습니다. 개거미라는 이름은 그래서 붙여진 것이죠.
거미들은 곤충들이 잘 다니는 꽃이나 나뭇 잎사귀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움직임이 둔한 개거미들에겐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잠복을 하는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먹이 사냥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위 환경이나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맞는 사냥법을 개발함으로써 거미들은 생존의 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멋모르는 개미 한 마리가 사냥권 내에 들어왔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던 개거미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죠. 먹이를 낚아채는 순간만은 개거미도 만만치 않게 민첩한 동작을 취합니다. 앞발로 먹이를 꽉 잡은 거미는 개미의 목 뒤 신경에 독리를 꽂아 개미를 마취시켜버립니다. 개거미류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미들이 있습니다. 사냥거미로 분류되는 이 거미들은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고 비교적 시력도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며 먹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시력이 좋은 종류가 깡충거미류인데 이들은 여기저기를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모습 때문에 깡충거미라는 이름이 붙은 거미입니다. 이들은 낮에는 주로 풀이를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재빨리 달려들어 낚아챕니다. 깡충거미보다 눈이 덜 발달된 사냥거미들 중에는 낮에는 바위나 나무 밑에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개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닷거미가 있는데 이 닷거미들은 물 위를 능숙하게 헤엄쳐 다니면서 주변의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때로는 사냥감과의 일대 접전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미의 승리로 끝나죠. 수륙 양용의 이 용맹스러운 전사는 야간 전투의 전리품으로 아주 느긋한 식사를 즐깁니다. 이들은 낮에는 보통 물 위에 떠서 시간을 보내지만은 가끔씩 발밑에서 움직이는 운 나쁜 물고기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먹이를 잡는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것은 거미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곤충 중에서도 노회나 송충이처럼 씨를 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씨를 먹이를 잡는 덫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미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미줄의 사용은 곤충에 있어서 날개 출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거미줄의 이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진화의 정도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비교적 진화 계열이 낮은 거미일수록 습기가 많고 어두운 곳에 줄을 치고 살고 진화 계열이 높아질수록 차츰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땅속에 구멍을 파고 사는 경우입니다. 경사진 숲속에서 지금 곤충 한 마리가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튜브처럼 생긴 가늘고 긴 대롱 위에서 곤충은 온몸을 비틀며 꼬리 끝에 침으로 공격을 해보지만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의 힘에 이끌리듯 곤충은 맥없이 대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땅거미라고 하는 원시적인 거미들의 먹이 사냥용 덫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의 집이기도 하죠. 이 집은 그 끝의 일부가 장갑의 손가락 부분처럼 땅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흙에 의해 위장이 잘 돼 있어서 사람의 눈엔 잘 띄질 않죠. 땅 밑쪽의 집에 웅크리고 있던 거미는 먹이가 이 집 위로 지나가면 진동을 느끼고 재빨리 위쪽으로 달려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윗턱을 이용해서 대롱 위에 먹이를 찌릅니다. 그런 후에 실로 짠 대롱을 이빨로 찢고 그 먹이를 집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집 속으로 먹이를 운반해 놓은 땅거미는 얼른 대롱이 찢어진 곳으로 돌아와서 수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채로 두면 다음번 먹이를 잡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죠. 땅거미는 찢어진 대롱의 양 끝을 턱으로 붙잡고서는 꽁무니에서 실을 내어 열심히 구멍을 메워 나갑니다. 완벽한 덫이 다시 준비되었습니다. 단면들을 보면은 땅거미의 이러한 행동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롱의 밑부분은 어떻게 생겼으며 얼마나 길게 뻗어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대롱 옆을 파보니까 땅거미의 대롱은 생각보다는 더 깊게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30cm 정도였는데 이 중 3분의 2가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집을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거미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거미의 집은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땅거미의 집보다 좀 더 진화된 거미의 집을 정원의 낮은 나뭇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 안쪽에 거미질로 지은 깔때기형의 터널이 있고 그 속에서 한 마리의 거미가 웅크리고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거미의 집입니다. 풀거미의 집은 마치 땅거미의 집을 공중으로 옮긴 것 같은 형태지만은 땅거미의 집보다는 좀 더 진화된 형태입니다. 터널 앞에 줄이 얼기설기 쳐 있어서 곤충이 지나가다가 이 줄에 걸려듭니다. 곤충이 걸려들면 진동을 느낀 풀거미가 재빨리 튀어나와 먹이를 공격합니다. 걸려든 먹이가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되면 그것을 끌고서 집으로 들어가죠. 공중에 얼기설기한 줄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먹이를 기다리는 것이 땅속에 집을 지어 놓고 있는 것보다는 먹이를 잡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진화가 될수록 거미집은 위로 올라오고 그 주변엔 거미줄이 복잡하게 설치되는 것이죠.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먹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거미줄은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풀거미의 그물보다 좀 더 진화된 것이 점박이 꼬마거미의 그물입니다. 이 그물에선
풀거미집의 터널 같은 것이 없어진 대신 그물 위쪽에 마른 나뭇잎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나뭇잎을 집으로 삼은 이 꼬마 거미는 훨씬 경제적으로 집을 만든 셈입니다. 나뭇잎 밑으로는 거미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여기에 곤충이 걸리면은 꼬마 거미는 얼른 실을 타고 먹이에게로 달려옵니다. 꼬마 거미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힘을 뺀 후 꽁무니에서 실을 내어 그 먹이의 몸을 꽁꽁 묶습니다. 그런 다음 오르내리면서 거미줄로 나방의 몸을 매달 실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실을 당겨서 마치 도르래가 달린 크레인처럼 먹이를 운반하는 것이죠. 운반 작업이 끝난 꼬마 거미는 다시 먹이가 걸렸던 장소로 내려옵니다. 먹이가 요동칠 때 망가졌던 거미줄을 수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점차 진화해온 거미줄의 진화 단계들은 생존을 위한 자연 환경에의 적응 과정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진화된 형태의 거미줄은 원형 그물입니다. 우아한 나선의 원형 그물은 우리와 가장 친숙한 거미의 상징물이기도 하죠. 이것은 평면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그물보다 노력이 덜 들고 거미줄도 적게 들어서 아주 경제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단순한 구조 때문에 다른 그물보다도 날아다니는 곤충들의 눈에 잘 안 띄는 장점이 있는 거미의 뛰어난 창조물이죠. 그물에 먹이가 걸리면은 그 진동이 방사선형의 그물 한가운데 앉아있는 거미한테로 전달됩니다. 거미는 일단 거미줄을 잡아당겨서 먹이가 걸린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줄을 타고 그 먹이에게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줄에 걸린 상대가 너무 강적이라고 느껴지거나 먹이로 적당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은 미련 없이 돌아서고 말죠. 그러면 이렇게 편리한 거미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거미가 줄을 치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미는 태어나자마자 배우지 않고도 금방 그물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짜기 위해선 먼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거미는 꽁무니로 실을 내어 반대편 나뭇가지를 향해 실을 날립니다. 날아간 실이 반대편 나뭇가지에 붙으면 그것을 당겨 팽팽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 줄 위를 오가면서 원형 그물의 기본 틀을 만듭니다. 마치 자전거 바퀴의 바퀴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바퀴살 같은 기본틀이 완성되면은 가운데에서 바깥쪽을 향해 발판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발판실은 본격적으로 그물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간격을 두어 듬성듬성 그물을 칩니다. 발판실이 완성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나선형 그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촘촘히 쳐나가는 것이죠. 이때 내는 실은 상당히 끈끈하지만은 거미는 여기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았던 발판실을 밟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기본 틀을 만든 실들은 끈끈한 성분이 없는 거미줄인 것이죠. 저속으로 촬영된 이 화면을 통해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거미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다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거미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나선형의 줄에는 동그란 구슬 같은 것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끈한 물질로서 한 번 그물에 걸린 곤충을 꽉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거미줄은 이렇게 끈끈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곤충들이 발버둥을 쳐도 잘 끊기지 않을 정도로 무척 질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이 차트에 전체 하중은 500g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시험한 거미줄의 그 인장 강도는 보시다시피 지금 280g이 나왔습니다. 이 거미줄의 섬도가 38데니아가 나왔으므로 280g을 38로 나누면 데니아당 7.4g 정도의 하중이 걸려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나일론 실이 일반적으로 제일 강한 실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그래서 보통 나일론 실은 데니아당 강도가 4.8에서 6.4g 정도, 그 다음에 강력 나일론산은
6.4에서 9.5g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거미줄이 금방 시험한 바에 의하면 데니아당 7.3g 정도 나왔는데 나일론 실과 비교해가지고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일론만큼이나 질긴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면 거미는 재빨리 달려들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몸속에 독액을 쏟아넣어 마취시켜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의 온몸에 독액이 퍼져서 꼼짝 못하게 되면 거미는 꽁무니에서 실을 내 상대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런 다음 이 먹이의 몸속에 일종의 소화액을 주사해서 먹이의 몸을 주스처럼 녹여서 빨아먹습니다. 먹이를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이 거미줄은 과연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거미줄 일정량을 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황산하고 그다음 분해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분해가 끝난 것을 가지고 일단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냉각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단백질 자동 촉진제에 넣어가지고 증류를 하게 됩니다. 증류를 하게 되면은 그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포집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지시약을 넣어가지고 0.1노로말 HCl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해 보니까 단백질이 약 한 91%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분으로서는 뭐 지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분, 수분, 그 다음에 섬유질 이런 게 되겠죠. 단백질은 생명체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로 된 이 거미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줄을 친 다음 날 아침에 그 거미줄을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거미줄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을 재생해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거둬들인 그 거미줄을 먹어치웁니다. 이 또한 거미의 놀라운 생존의 지혜죠. 이렇게 흡수한 단백질로 그날 저녁 거미는 다시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물을 칩니다. 다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덫을 놓는 것이죠. 그러나 나선형의 원형 그물이 진화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진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형 그물의 단계를 지나 그것이 축소되거나 변형된 형태를 여럿 볼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손짓 거미의 그물입니다. 손짓 거미는 단지 몇 가닥의 줄만으로 덫을 치고 그 줄 끝에 앉아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먹이가 걸려들면은 재빨리 달려들어 공격을 하면서 꽁무니에서 줄을 내 상대를 꽁꽁 묶는 것은 원형 그물을 치는 거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 한 쌍의 다리로는 먹이를 붙잡고 다른 두 쌍의 다리로는 먹이를 묶습니다.
나머지 한 쌍의 긴 다리로는 거미줄의 양 끝을 붙잡고 있는데 이 다리의 움직임이 마치 손짓을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손짓 거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단지 몇 가닥의 줄만으로도 생존을 위한 충분한 먹이를 잡을 수 있다면 복잡한 원형 그물을 치는 노력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절약된 노력을 다른 일에 사용한다면 그 종은 더욱 번성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손짓 거미의 그물은 원형 그물보다도 한 단계 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경쟁에서 거미가 항상 승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비바람, 홍수, 그리고 유난히 길고 추운 날씨 등이 그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적들도 그들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운 나쁜 거미는 땅 위를 서성이다가 두꺼비와 개구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잡아먹히는 참혹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전문적인 거미 사냥꾼 벌이나 새들도 거미의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미들은 종족 유지의 본능에 따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존 전략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침략자의 눈에 띄지 않는 일입니다. 풀잎 위에서 새똥과 흡사한 물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새똥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똥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미입니다. 거미들에게 있어서 새들은 매우 위협적인 적이죠. 따라서 새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거미들 중에서 그들의 눈에 잘 띄는 형태나 빛깔을 지닌 거미들은 새들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방어수를 개발하지 못한 거미들은 점차로 그 숫자가 줄어들어 마침내는 그 종이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똥은 새는 물론 다른 생물들도 거의 거들떠 보지 않는 물체입니다. 따라서 새똥과 비슷한 형태의 거미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욱 컸고 그 위장술이 갈수록 발달해서 현재와 같은 새똥 거미가 된 것이죠. 새똥과는 달리 살아있는 다른 동물을 흉내냄으로써 위험을 피하려는 거미도 있습니다. 개미는 세 쌍의 다리와 한 쌍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이것은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개미는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곤충이 아니면서 개미의 흉내를 내는 거미가 있습니다. 개미 거미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개미 거미는 거미강에 속하는 동물로서 곤충강에 속하는 개미와는 달리 네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미 거미는 맨 앞에 한 쌍의 다리로 교묘하게도 개미의 더듬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 개미 거미의 꽁무니에서 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 동물은 거미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껍질이 딱딱하고 맛이 없는 개미는 다른 동물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먹이입니다. 따라서 개미와 비슷한 모양을 한 거미들은 생존의 가능성이 더욱 컸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미를 흉내내는 몸짓은 더욱 세련되고 완벽해지게 된 것이죠.
다른 물체의 모양이나 다른 동물의 모습을 흉내내는 방법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거미들도 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둥근 그물을 쳐놓고 지금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긴 호랑거미가 이런 거미입니다. 이 거미의 몸을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위협을 느낀 거미는 맹렬하게 그물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적을 내쫓기 위해 온몸을 흔들어서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죠. 고속 촬영된 화면을 보면은 거미가 몸을 흔드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큰 소리를 질러도 거미는 똑같은 방어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생물이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의 위협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을 가진 생물만이 계속 살아남아서 종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자연의 압력에 대한 새로운 방어술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거미의 모습과 행동들도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죠. 3억 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오랜 자연의 적응 과정을 통해서 거미라는 생물은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종으로 보존되고 번성되어 온 것입니다. 곤충류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거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거미가 막참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한 30여 년, 56년에 이제 일단 목록이 발표된 것이 25과 110종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자꾸 거미에 대한 연구자들 늘고 해서 연구한 결과 40과 510종, 그러니까 한 30년간에 한 400종이 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것은 이제 왕거미, 접시거미, 개거미, 깡충거미, 꼬마거미류 등인데요. 북방개가 약 전체 18%고, 그러니까 조금 한대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방개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 이남의 지역을 말하는데요. 동양에서. 여기 것이 한 3% 돼서 북방개 대 남방개의 비율이 약 6대1로서 우리나라는 북방개가 우세한 편입니다. 그 예를 들어 기본종이 있고 이제 세계 공통종이 있고 그렇죠. 네. 종을 보존하고 후세까지 번영시키려는 노력은 어느 생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본능입니다. 그러한 본능적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짝짓기입니다. 거미 역시 짝짓기에 굉장한 정성을 쏟는데 특히 거미의 짝짓기에는 고도의 기술과 일생일대의 크나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른이 된 무당 거미의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작죠. 그러나 용기를 낸 수컷 하나가 암컷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껏 단독 생활에 익숙해 있던 암컷은 그렇게 쉽게 수컷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컷은 암컷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무당 거미의 수컷은 불공평하게도 암컷에 비해 몸집이 훨씬 작고 또 힘도 약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 손난을 당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미가 암컷이 크고 수컷이 작은데 그거는 수컷은 그냥 교배의 역할만 하고 그다음 다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암컷이 체구가 큰 이유는 우선 산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산란한 것을 부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모계 사회를 갖다 형성해서 새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일정 기간의 가정생활은 암컷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깡충거미 같이 형태적으로다가 다르고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완전히 그 화려한 색깔로다가 몸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에 암수 구분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진화론적으로다가 자웅 도태설이라고 해서 암수의 구분이 뚜렷할수록 도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수 구분이 금세 됨으로써 교배할 찬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종종 유지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깡충거미의 경우는 수컷의 색깔과 무늬가 암컷보다 훨씬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밝은 빛깔과 화려한 털, 머리 부분의 요란한 장식으로 수컷들은 암컷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깡충거미의 암컷도 본능적으로 매우 공격적이어서 일단 그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녀와 같은 종의 거미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수컷은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암컷에게 접근한 수컷은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기한 구혼의 춤을 춥니다. 암컷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수컷은 마치 신호수가 깃발로 신호를 보내듯 둘째 쌍의 다리를 번갈아 들어 보입니다. 나야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암컷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 다음 첫 번째 쌍의 다리를 수평으로 뻗어 암컷의 눈에 잘 띄도록 지그재그로 접근해 가기 시작합니다. 깡충거미는 시력이 좋기 때문에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구혼의 춤이 효과적인 짝짓기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죠. 깡충거미와는 달리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살바지 개거미들은 현란한 춤으로 암컷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살바지 개거미의 암수는 그들 나름대로 서로의 짝을 찾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암컷은 페로몬이라는 특유한 화학물질을 품고 있는데 수컷은 그 냄새를 따라 암컷을 찾아갑니다. 암컷의 향기를 쫓아 풀숲 사이를 돌아다니던 살바지 개거미의 수컷이 마침내 암컷을 발견했습니다. 수컷은 용감하게 암컷에게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수컷보다 훨씬 몸집이 큰 암컷은 그렇게 고분고분 수컷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컷은 맥없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재도전한 끝에 수컷은 드디어 암컷의 몸 위에 올라가는 데 성공합니다. 일단 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수컷이 제멋대로 간지르며 돌아다녀도 암컷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금방 효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살바지 개거미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빨리 어른이 되는 종류입니다. 따라서 짝짓기를 하러 온 수컷에 비해서 암컷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수컷은 암컷이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한동안 이렇게 암컷의 몸 위에 올라타고 같이 지냅니다. 암컷이 완전히 성숙하게 되는 그날, 비로소 수컷은 손꼽아 기다려왔던 짝짓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미줄로 그물을 짓고 사는 접시거미 같은 거미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그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눈으로 물체를 거의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컷이 쳐놓은 그물에 다가온 수컷은 거미줄을 진동시켜서 암컷에게 구애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컷이 보내는 신호가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물에 걸려든 곤충이 퍼득이는 것처럼 불규칙한 진동을 일으킨다면 먹이가 걸려든 것으로 오인한 암컷이 공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이죠. 암컷의 허락을 얻어서 무사히 그물의 한가운데까지 찾아든 수컷은 본격적인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짝짓기가 시작되면 수컷의 머리 앞에 달린 권투 글러브 같은 모양의 촉지 한 쌍이 생식기의 역할을 합니다. 거미의 짝짓기는 수컷이 두 개의 촉지를 번갈아 가면서 암컷의 생식기에 접촉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작업은 수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일단 짝짓기가 시작되면 공격적이던 암컷도 순순히 이에 응하죠. 짝짓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위 환경이나 신체적 특성에 알맞는 방법을 개발해냄으로써 결국 이러한 종들만이 종의 계승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또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짝짓기가 끝난 거미의 암컷들은 알을 낳습니다. 때로는 수컷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사나운 암컷이지만은 후손을 낳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만은 모든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기 거미를 돌보는 행동으로 널리 알려진 늑대 거미의 암컷은 거미줄로 만든 둥근 바구니 속에 자신이 낳은 알을 넣고서 그 알주머니를 꽁무니에 달고 다닙니다. 알의 온도를 높여 부화를 돕기 위해서는 알주머니를 햇볕에 쪼이기도 하고 또 온도가 너무 높을 것 같으면 물가를 찾아 알집을 물에 담고 온도를 낮추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늑대 거미의 알주머니 속에는 70여개나 되는 노란 알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어미거미는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이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입니다. 알이 완전히 부화되면 아기 거미는 곧바로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모두 어미의 등 위로 기어오릅니다. 아기 거미들이 자연의 모진 시련을 홀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어미는 이들을 업어서 기르는 것이죠. 등 위에 아기 거미들을 잔뜩 업고서 늑대 거미의 어미는 기쁜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심지어는 무리를 날쌔게 건너뛰기도 하죠. 이렇게 살아남은 아기 거미들은 이듬해 여름 지금의 어미 거미와 똑같은 행동으로 종족 보존의 의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거미를 돌보는 어미거미의 행동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경우는 아마 염낭거미일 것입니다. 한여름날 우리는 우거진 숲을 속에서 S자로 구부러져 있는 폴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염낭거미가 집을 만들기 위해 구부려 놓은 폴립입니다. 염낭거미는 꽁무니에서 실을 내어 폴립을 감는 작업을 끈기 있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폴립은 점차로 둥글게 구부러져 갑니다. 이런 작업이 계속돼 마침내는 완전히 밀폐된 집이 완성됩니다. 이 폴립으로 된 집 속에서 염낭거미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염낭거미의 집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염낭거미의 생활을 관찰하기 위해 밀폐된 집의 한 면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셀로판지를 붙여보도록 하죠. 관찰을 계속하던 며칠 후 알에서 부화된 염낭거미의 새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거미들이 태어난 후 이 집 속에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기 거미들이 어미 거미의 몸을 파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거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몸을 아기 거미들에게 내어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며칠 후 어미 거미는 간 곳이 없고 앙상한 거미의 겉껍질만이 남았습니다. 어미 거미는 자신의 몸속의 치액을 모두 아기 거미들에게 빨려버린 채 겉껍질만을 남긴 것이죠. 모든 생물은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의 두 가지 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원인으로 이 두 가지 본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서슴없이 종족 유지의 본능이 더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자기 일신을 돌보지 않고 새끼나 알을 보호하는 데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이미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점 거미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제주 어리 염낭거미의 그 눈물겹도록 숭고한 모성애에 감탄하지 않은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 학자들이 실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거미의 이러한 행동을 모성애니 어떠니 하고 해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해석일 뿐이고 거미 자신으로서는 이것이 내 대를 이어갈 귀여운 새끼니 혹은 알이니 하는 그러한 의식 없이 다만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이식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간에 그들의 그 모성애가 3억 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그 종족을 이어온 원동력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염낭거미의 알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다른 거미의 알들에 비해서 영양분이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에서 태어난 아기 거미들은 어떻게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야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밀폐된 염낭거미의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미의 몸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엔 슬프고 잔인한 일로 보이지만 염낭거미의 이러한 행위는 종의 계승을 위해 나름대로 진화시켜온 효과적인 생존의 수단인 것입니다.
염남거미 어미의 비극적 최후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거미의 진기한 행동들 하나하나는 모두 자연의 모진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생존의 수단들이었습니다. 거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진화의 과정을 걸어온 결과 오늘날 다양한 종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적응과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거미가 이 지구상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거미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에게도 적용되는 대자연의 법칙인 것이죠.